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임미란 사무처님께서 소개를 다 하시고 들어가실 줄 알았더니 소개가 아니고 결국 제가 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뻘쭘히 할 것 같아서 해주신다고 하더니 저는 97년도에 MBC에 입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자 생활로 하긴 했지만 중간에 좀 외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MBC 정책연합이라고 하는 2005년도에 파견을 나갔었는데요. 사측 조직이었습니다. 사측에서 이제 전국 그 당시만 해도 19개 MBC가 있었는데 초기 MBC의 공통된 지역방송 정책을 이제 위반하고 그 당시는 방송위원회였는데 방송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상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 뒤에는 언론노조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나가서 이제 언론노조에 그 양대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운동으로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언론이라고 해서 공정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인 공정보도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민주언론소통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감성으로 비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협상이 가능한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왜곡된 이거 역시 왜곡된 이미지가 지금 사측에 전달돼서 좀 되게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의 과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이제 자치와 분권을 굳이 그렇게 심하게 구분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의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속한 데가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용어는 그래서 여기 표현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혼재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행정학자도 아니고 또 정치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그 미묘한 차이 또 정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복잡한 관계들을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도당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 부당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미리 좀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치에 대한 문제를 일단 좀 개념 정립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초에 이제 그 분권형 개헌이라고 하는 말이 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아마 지방자치가 시작됐을 때도 제가 그때 기억은 좀 희미하거나 아니면 없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언론 정책이나 이런 걸 다루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도 언론계에서는 언론 학계에서는 지방자치가 될 때도 아마 지역 언론이 그러면 지방자치의 어떤 시작과 함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을 때 이 한국 사회 정치 지형이나 행정 지형이 좀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각 분야별로 그러면은 지방자치에 대응해서 각 분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수준에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언론 쪽에서는 특히 지역 언론 쪽에서는 분권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 언론의 과제, 한계, 역할 뭐 이런 얘기들이 의뢰이 나오듯이 사실은 딸려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문제는 당시 20여 년 전에 벌어졌던 그 지방자치가 도입이 되면서 시작됐던 그 화두 그리고 문제의식이 20여 년 동안 얼마나 완성이 되어 왔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분권형 개헌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우리가 체감했던 건 뭐냐면 국회가 그거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정부 때부터 계속 개헌 얘기가 나왔지만 이 총선에 대한 결과가 대선에 대한 결과가 바뀌면서 이건 개헌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의식에 대한 찬반보다는 누가 개헌을 얘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 이제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으로 대표된 행정부 간의 갈등이 분명히 벌어졌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권형 개헌이 나왔을 때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신장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쏙 빠진 채 사실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분권형 개헌의 주된 얘기는 권한을 누가 더 가져가느냐. 그래서 흔히 언론지상에 나온 걸 보면은 내각제 같은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가 분명히 벌어졌었죠. 그래서 내치는 국회가 임명하는 수상 정도의, 그러니까 수상이나 총리, 국회가 임명하는 수상이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행정부, 청와대는 외치를 담당해라. 그래서 국방외교 이런 쪽을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분명히 나왔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치 체제의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그런 걸 던진 건 분명히 권한에 대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이라고 해서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 민주당 역시 집권 여당이긴 하지만 이 분권형 개헌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개개인들이 갖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갈등이 분명히 벌어졌었죠. 분권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제시했던 분권에 대한 개념은 후순위나 아니면 쏙 빠진 채 결국은 누가 더 권한을 많이 가져가고 대한민국 어떤 정치에 있어서 누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것이냐 이런 논의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축소 내지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 현실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국회의원이나 행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정부죠. 중앙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그동안 이 제도를 시행을 해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분권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그 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여실히 드러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현재 지방자치가 우리 유권자들이 생각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미흡하죠. 굉장히 미흡하죠.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또 제2기구인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얼마나 넘겨줄 수 있느냐.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고 지방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뽑은 만큼 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느냐. 비근하게 전주시장, 전라도지사, 여러분 대개인들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그들이 지방자치의 이념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느냐, 또 중앙정부는 그걸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갈등인 겁니다. 사실은 해소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분권형 얘기가 나왔을 때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기결정권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야 되는데 책임을 맡으려면 저는 그 결정에 수반되는 조직과 재정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 시기에,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시기에도 책임은 지방정부를 떠넘기고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아주 심합니다. 지방정부가 더 돈을 내야 되고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좀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굉장히 통제를 좀 심하게 하죠.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성숙되지 않았고 일부 정치학자라든지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수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다라고도 보는 측면이 있어요. 뭐 그런 우려에서 함부로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한 몰이해, 그리고 그것을 한국 사회에 이식시키는 과정에서의 민주성의 결여,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풀지 못하는 문제가, 당시에 풀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잉태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잉태된 문제는 더 단단해져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논의하고 협의하자라고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책임 전가식으로 가고, 또 이게 제로세이 게임 같이 비춰지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죠. 의회에 들어가 보시면, 의회 방청을 해보시면 그런 게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실은 기자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의원들도 사실은 훈련되지 않은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도 훈련되지 않아서 그 복잡한 의회 내 규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쉽게 동화되지 않으면 굉장히 적응하기 힘든 뭐 그런 존재를 이렇게 좀 취급받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회에 들어가면 선거 때와 다르게 조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노는 물이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물에서 자기들이 배척당하고 소외당하는 것 자체가 제일 먼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안에 섞이고 싶어하는 문제가 그 욕구가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집단 의식이죠. 그 안에 속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뭐 좀 여러 가지 정책이나 뭐 예산에 대한 투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바심도 있더라고요, 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변명 삼아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왜 해외연수를 같이 가야 되는지, 의원들 해외연수를 왜 같이 가야 되는지, 또 별 필요 없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 지자체 행정부, 그러니까 집행부죠, 지자체 집행부라고 하는 시장군수 쪽에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향응 비슷한, 향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힘들지만 향응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범죄 행위가 되니까 그런 어떤 그 술자리, 밥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잘 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실 핑계도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보지만 결국은 기존 질서를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거기서 좀 도드라지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 보니 소수들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여전히 힘에 부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싸움을, 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의 원인이 그 싸움을 그들에게만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안에 진출한 의원들, 또 괜찮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 뽑아줬으니까 가서 싸워, 이제 해내, 뭐 이건데 힘들죠, 사실은. 그 논리는 뭐냐면 애들한테 참고서 하나 사주고 너 다음 시험 볼 때 100점 맞아와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거든요. 뽑아준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고, 지지자들, 정당에 대한 지지자,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인데 지켜야 되거든요, 사실은. 후보를, 그 의원을 지키고 뭐 단체장을 선출시켰으면 그 단체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속 쪽에서 이렇게 진출시킨 쪽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도덕적으로 엄격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요구사항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죠. 근데 이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든지 집단들한테는 그런 요구사항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지방자치는 그 큰 틀의 어떤 그 변곡점을 맞아가지고 한번 뛰어오르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지방자치 관련해서 뭐 10주년이 되고 지방자치 도입하는데 10년째, 뭐 15년째, 20년째 되면은 항상
지역 언론에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에 대한 명과암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항상 합니다. 예. 체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아쉬운 건 그러한 정치제도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유의미하기 때문에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전제를 시청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하고 이 제도가 더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느냐를 역설하고 준비하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방자치에 의해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법 처리가 됐는지 낙마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실이죠. 네. 특히 뭐 잘 알다시피 임실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군수의 무덤 임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보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랬어요. 이게 지역 언론이 과연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언론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에 대한 혐오를 유권자들이나 시청자들한테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체 어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비리나 부조리 이런 것들의 비율을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집단이 그 비율이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함수관계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출직이고 주목받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법처리가 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나열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심어주는 생각들은 거봐, 정치하는 사람들 뻔하잖아. 지방자치 해봤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내 저럴 줄 알았어. 온갖 정치에 대한 혐오, 무관심 이걸 조장을 하죠,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 정치는 더 발전하지 않는 거죠.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 보이신 제가 어렴풋이 알기로는 이제 정의당에 대한 당원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에 대한 이제 관심 높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정치 혐오가 그동안 기득권 정치를 얼마나 키워줬는지 도움을 줬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역 언론도 역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해당 기자나 그런 시리즈를 기획한 데스크 쪽에서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거짓을 보도한 건 아니다. 분명히 사법처리 당했잖아. 그리고 그만큼 많이 당했잖아. 그리고 연거푸 당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짓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그러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기 위한 진실의 영역에 속해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거기에 그냥 동의해버리는 거예요. 삼성 이재용의 그런 비리. 그러면 기업의 사장이 있으면 안 되겠네. 재벌이 있으면 안 되겠네. 이 얘기 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것도 안 가요, 잘. 저는 이거 정말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언론의 노림수도 사실 그런 쪽에 좀 있죠. 정치에 대한 과연 정말 정치 문제, 특히 이제 뭐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지방자치의 과정에서 선출된 여러 선출직 그 당선자들의 비리나 낙마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지방자치를 완벽하게 후퇴시켰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나 또 어떤 그 행정에 대한 개진, 의견 개진, 참여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후퇴시키는 과정으로 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넓어진 건 사실이고 그것을 이제 어떤 특정하고 특출한 단체장이 뭔가를 해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사실은. 네,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지역의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수준, 의식 수준, 정치 수준, 참여 수준, 욕구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요구받는 어떤
이제 그 요구사항들 있잖아요. 시대정신 비슷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체장들이나 정치인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누구는 반영 정도가 좀 높아서 뭐 아젠다의 상위 부분에 설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위 부분에 볼 수도 있지만 그 아젠다 자체를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결국 신압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밖에 없고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주말에 어떤 그 사적인 모임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서영문 의원님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토론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현재 김승수 전주시장의 생태도시 아젠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생태도시라고 하는 것을 아젠다로 볼 수 있는 전주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장과는 좀 달라 보이죠, 사실은.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이번이 재선이니까 첫 번째 임기와 이번 임기 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 실행 파일이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줄 수도 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도시화가 진행된 데는 전주예요. 생태라고 하는 워딩을 쓸 수 있는데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전주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고창이나 부안 이런 데서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죠. 네. 아니 걸어서 5분만 나가면 농가가 다시 있고 산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시화에 대한 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별로 느끼지 않거든요. 도시화가 집중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 도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이 나는 수달하고 발맞추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내 앞길로 수달이 막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동물 다양성을 확보해줘.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우리들한테 먹히는 아젠다는 생태도시라고 하는 아젠다가 충분히 먹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태라고 하는 아젠다를 설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김승수 시장이 과대평가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부안 군수나 고창 군수나 진안 군수나 무지 군수는 그런 얘기를 앞에다가 내놓기가 좀 민망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후순위로 가는 거죠. 잘 눈에 안 띄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기의 단체장들은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질 개선해야 되는 거고 오수 배수 분리해서 하수도 사업 해야 되는 거고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젠다 세팅을 했던 특정 지역의 단체장이 안 한 쪽보다 우월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건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 네. 그건 전주시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언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기자들도 해줘야 되고,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자치를 완성시키는 게 이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학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젠다 세팅을 하면 그것이 다 된 것 같이 아무도 그 점검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젠다가 잘 세팅돼서 전주 시내 동사무소 아니면 뭐 거리거리 현수막으로 많이 걸리고 또 그런 행사가 대규모 행사가 몇 번 치러지고 그러면 갑자기 우리 전주가 이제 생태도시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고 비근한 예로 동물원의 이제 사육 환경을 개선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굉장히 큰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동물원 없는 자치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농수로를 유기농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저는 그런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결국은 생태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생태도시에서 너무 좀 깊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생태도시는 엄밀히 얘기하면 디자인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병원에서 저쪽 병문천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보행권이라든지 아니면 그 교통 자동차로부터의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이런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도로 구조를 좀 바꾸고 인도를 바꾸고 디자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같이 하고는 관계 없다고 봐요. 다만 그렇게 해놓고 그걸 단순히 보행 환경 개선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억울하죠. 돈 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생태거리 조성했다. 뭐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살붙이는 건 저는 허용해줄 수 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건 욕심이니까 그 돈을 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선전을 하고 싶잖아요. 그것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지만 그걸 평가하거나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차이점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를 전달해주고 또 평가를 해주는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좀 심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지자체장들이 지금 당선된 지가 100일 막 지났지 않습니까? 100일 평가 하거든요. 1년 지나면 또 합니다. 내년 1.3이 되면 또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정말 기계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야 된다. 그게 사실은 지방자치를 조금 더 성숙시키고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 언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이나 생각에도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가 도입될 때 지역 언론, 지역 방송 이런 쪽에 대한 요구사항들 지금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요구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번에 불건 얘기 나올 때도 언론학계에서는 저 얘기가 그냥 바로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언론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측면에서 힘을 기르고 역량을 길러서 더 좋은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죠. 그건 시대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맞물려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게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두 번째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종사자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주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지엠씨에 속해 있는 종사자 입장에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흔히 말해서 업계 내부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할은 역할인 거고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지능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얘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정파가 되면 아마도 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공식화시켜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이거죠. 지원을 하려면 그 지원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동안 언론계가 잘못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하는 명확한 실행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용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 국회 단위에서 그냥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언론이 국회의원들 접촉할 수 있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지역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압박해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냥 현행 상황에서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저는 좀 비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주체험 비리가 그동안 덮어져 왔던 거랑 비슷한 관계죠.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럼 좋으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자치나 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대가 상승한다면
생각되면 그것을 어떻게 일단은 시민들의 요구, 유권자들의 요구, 시청자들의 요구에 조응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거 왜 활발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바로 돌아가는 게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은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뭐 제가 속해 있는 전주 MBC 아니면 전반적인 지역 방송 더 넓게는 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평가에서 우호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때 사회적인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업자나 또 노동조합이 이제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니까 구성원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가서 얘기는 하고 요구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민망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저한테 아직까지도 좀 혼란스럽고 그런 것들이 지역 언론 내부에서도 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돼서 그래야만이 그리고 내부의 사정들이 또 내부의 고민들이 밖으로 충분히 알려지고 그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획득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공감대의 영역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부분은 어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저는 거기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평행선을 달려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부에서도 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보면 순천향대 장호성 교수가 저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상훈 교수가 또 저렇게 생기지 않고 저보다 머리가 좀 더 없죠. 네. 언론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지역 언론의 부재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주민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변자가 없어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분권 시대에 맞게 미디어 분권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훈 교수의 얘기도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언론사 그리고 지역 종사자들에 대한 친서관계나 이런 게 관계없이 그냥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것도 역시 발맞춰서 그냥 맞게 재편이 되거나 아니면 수준이 올라가서 분권을 완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언론이라고 하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언론이 분명히 더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책무를 분명히 더 강하게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요구죠 사실은. 두 번째 이상훈 교수가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미디어 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미디어 매체 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볼 때 서울 중심의 매체들이 갖고 있는 파워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건 콘텐츠에 대한 품질도 영향이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전파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플랫폼이 얼마나 다양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힘들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주에 사시고 전라북도에 사시지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는 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얘기 더 많이 아시잖아요. 지역방송 뉴스를 보더라도 지역신문을 보더라도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는 얘기 그렇게 많이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얘기 그리고 요즘 같으면 뭐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뉴스가 거의 모든 매체들이 그냥 다 기획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풍부한 콘텐츠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시죠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얘기를 전달하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이 될 수 있는 언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정할 언론 학자는 없어요, 사실은. 평론적으로 따져보면. 마지막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등록되어 있는 일간지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13개. 아, 틀렸습니다. 보다 많습니다. 도청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18개? 30개. 비슷한. 아, 30개까지는 아니고 17개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우리 전라북도 인구 대비하면은 너무 많아요. 인구 대비 매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죠. 어느 게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 많으면 그러면 지역에 대한 감시 견제 또 지방자치의 성수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그보다 적은 매체가 적으니까 훨씬 더 진척이 되고 있느냐,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확대 이런 것도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죠. 조금 어느 시기에 열리는 지역 언론과 관련된 수술 대회나 세미나에서도 이 지역 언론이 너무 많다, 지역 신문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늘 빠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숫자가 많지만 제 역할을 못하니 부실하고 또 예를 들면 사이드 기자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이제 왕왕 드러나면서 언론에 대한 부심도 키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이 아젠다를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선의의 경쟁자 관계로서 하고 있는가, 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과연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방송, 지역 방송 내에서는 이제 MBC하고 KBS는 공영방송에 들어가고 JTB, CBS는 이제 민영방송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공영과 민영 간의 그런 어떤 관계, 경쟁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설정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소위 말해서 경쟁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일부는 되지만 일부는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언론 취재 시스템 그리고 17개나 되는 신문사가 포함된 전체의 그 지역 언론의 이 업계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신문사 간의 이직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대체로 또 이쪽에 종사하시는 방송사라든지 신문사에 있는 분들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고 자라고 하시는 분들이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에 이렇게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쪽에 자유가 되게 힘든 거죠.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결단을 모두한테 다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고 또 소외받고 비난받고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쟁 관계, 그 경쟁을 통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시청자들이나 독자한테 서비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깝죠, 사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새 뭐 MBC 뉴스, KBS 뉴스, JTB 뉴스 보시면 좀 뉴스가 이렇게 순서대로 비슷하게 꼭지도 나가고 뭐 그런 유사성 많이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같이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를 들면 뭐 KBS 뉴스에서 능히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전국일보나 조선일보, 도민일보, 세종국시보 이런 데 통해 가지고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을 MBC가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또 내보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게 정보 전달의 가치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그걸 방송사 기록의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사실. 그리고 또 의미부여를 새롭게 한다든지. 근데 대동소이한 콘텐츠가 거의 모든 매체에 유사하게 실린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그렇게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런 콘텐츠는 취재하거나 제작하는 데 공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사실. 네. 전라도 천년 최근에 있잖아요. 신문 방송 그날 10월 18일인가요? 완벽하게 도배했습니다. 완벽하게. 콘텐츠의 차이점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지역 언론과 지역 방송이 서비스 해야 돼. 그 많은 재원을 투입해가지고 서비스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거 조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옛날에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신문입니다. 뭐 지상파라고 하는 지역 방송, 특히 이제 전주 MBC도 종합 편성을 해야 되는 방송사고 또 뉴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8시 반에 이제 뉴스에서 그 지난 로컬 뉴스가 나왔는데 역시 그 뉴스는 서울이 8시 뉴스 종합 뉴스를 편성하듯이 우리도 그거에 종합 뉴스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전라북도에서 벌어지는 모든 얘기들을 중요한 순서도에 따라 가지고 다 집어넣어야 된다. 맞죠? 네, 그거 맞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 오늘 하루 전라북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게 하겠다.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알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편집하는 사람들의 변이에요. 그게. 저는 그게 일정 부분은 맞는 측면도 있어요. 어느 날은 맞죠. 하지만 맞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전파 낭비다.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다른 뉴스를 더 취재해서 내보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예측하거든요. 예를 들어 10월 18일 전라도 정명천년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획이 되어 왔었고 다 아실 거예요. 웬만큼 신문 떠들어 보신 분들, 방송 한 번씩 보신 분들은 예고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측 가능해요. 그날 뉴스가 어떻게 나갈지, 그날 아침이나 그 다음날 신문은 어떻게 판을 뽑을지 거의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 이건 좀 도발적인 얘기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겠는데 그렇게까지 방송 편성을 하는 건 무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받고 또 권한이 없어서 어려움 받는 분들의 얘기를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보내겠다. 그 시간에는 그런 예고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선명하고 그렇다고 그날 뉴스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뉴스 뺐다고 해서 핀잔 듣고 서운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도청 공무원밖에 없어요. 우리 상하고. 근데 MBC도 아마 그 협찬이나 이런 거 있었겠죠. 분명히 여러 가지 행사에서.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사업자 간의 관계, 진짜 도지사와 전주 MBC 간의 관계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 구조지만 시청자들한테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구조냐 이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서 좀 다르게 할 필요도 있고 여지껏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지역에서 계속 얘기됐던 얘기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뉴스타파나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매체가 필요하다. 워낙이 그 암울했던 시기에 MBC나 KBS는 완전히 망가지고 정권에 장악당했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런 매체들은 특히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모금을 통해 가지고 상업적 광고 없이 그냥 협찬 없이 완벽하게 독립적인 언론사로서 독립재정을 가지고 하는 데서 좋은 뉴스를 많이 내보냈죠 사실은. 또 MBC, KBS, YTN 이런 데 퇴직되거나 자발적으로 그만두고 합류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자기 소속사가 이제 장악당하고 하고 싶은 뉴스를 못하니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언론학자들도 그런 요구를 했어요. 지역에도 그렇게 필요하다. 근데 저런 얘기가 나온 건 결국 이거거든요. 지역 MBC, 지역 KBS, JTB, 지역 신문 이런 매체들이 사실상 중앙에서 뉴스타파나 경향이나 한겨레 같은 매체로 원하는 것 같은 역할을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결국은 저는 약간 과장해서 또 단정적으로 또 자괴적인 그 평가를 통해서 할 때는 그동안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은 조중동과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조중동이 박근혜 정부를 응원하고 또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했지만 전라북도 언론은 이명박과 박근혜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지역의 가장 큰 기득권을 옹호했죠, 그동안. 그러면 매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가장 큰 힘을 가진 권력을 옹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매체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지역의 매체들이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가장 큰 기득권이었고 한 번도 그 정권은 바뀌었을지언정 이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그 정치 세력의 일대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당 나왔을 때 잠깐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없었거든요.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온전한 감시와 견제를 해왔는가 이걸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옹호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울 MBC는 이명박 박근혜한테 불복당했고 그래서 걔네들 칭송하는 뉴스, 박근혜 패션쇼 뉴스, 이명박의 뭐 청계천 가서 뭐 나들이 하는 뉴스 이런 걸 내보냈지만 우리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방어를 해요. 그건 우리 취재권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 취재권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했던 부분이 뭐 소위 말해서 서울 MBC와 지역 MBC 간의 어떤 차별이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논거로 쓰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변명은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야, 서울 네가 좀 정신 차려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 서울 애들은 꼭 하고 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니네 둘이서 얼마나 감시하는데 전라북도의 수권 정치 세력에 대해서 얼마나 난석에 비판하고 견제하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느냐. 그 잣대를 이쪽으로 끌고 오면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 우리도 할 말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병행되지 않으니까 지역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공허하게 되풀이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종착점은 돈 문제로 가는 거예요. 사실. 돈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서 그러면 뉴스타파라고 유사한 매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이 그 매체를 후원하거나 지원해서 존속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제 사실 뭐 특별히 답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봐야 알지. 이제 해봐야 알지. 잘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훈련이 안 돼 있죠. 저는 그건 뭐 현실이라고 봐요. 현실인데 그 현실을 어떻게 깰 것이냐, 기자 몇 명이 뛰쳐나가서 그러면 뭐 매체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걸 요구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그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확신도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간에 이제 지금은 그런 신뢰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피장파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평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하지만 분명한 건 지역에 계신 시청자나 유권자나 독자들은 분명히 욕망이 있죠.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왜 A신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매체가 뉴스타파나 한겨레나 경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이라든지 또 아젠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방송 뉴스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러겠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또 타협하고 내일은 이제 실망하고 그러면 걔네들은 그 정도 수준일 거야 라고 또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까지 막 던지는 거죠, 사실은. 내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돌파하고자 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나 움직임이 외부하고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무엇이 그걸 막고 있는가? 복잡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건 그들이 그 틀을 깨고 나가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 아니면은 새로운 뉴스 포맷이나 또 취재원 포맷을 접목시켜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 다음에 언론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익숙한 관행 이런 것들을 깨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언론사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상황 변화라든지 시대 변화에 맞춰서 뉴스의 포맷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콘텐츠는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요구를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덩치가 크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뉴스 하나가 나갔을 때 그것이 한 번 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SNS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가 지역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총합인 방송사, 지역 중앙방송사 이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하고 변화를 어떻게든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은 업무 회의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행 파일로 가지는 않습니다. 업무 회의 때 이런 것을 논의했고 여건상 장기 관리를 논의합시다 정도로 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저게 중요해. 저게 키포인트잖아요. 아니, 키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상황이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거짓은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표를 보시면 연평균 감소율이 어떻게 되느냐. 방송사는 이제 가장 큰데 광고 수입이니까요. 근데 전체 사업자의 감소폭과 지역방송 쪽에서 감소폭은 차이가 크죠,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광고라고 하는데 상업적으로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종사자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줄었어요. KBS, MBC, SBS 같은 경우에 2011년에서 15년까지 가는데 인력이 10%가 는 반면
KBS 지역 총국, 그다음에 MBC 계열, 지역 MBC 계열사, 그다음에 지역 민방 이쪽을 다 통틀어도 감소한 거죠. 10%가 감소한 거죠. 격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역 방송에 어떤 역할을 주문하고 요구할 때 방송사에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많이 뽑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사람 못 뽑아요. 그래서 여기밖에 못해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변의 이제 객관적 근거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어요, 사실. 이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기타 사업 매출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업은 방송 사업 이게 부대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광고를 통한 원래 방송사들이 이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받으니까요. KBS는 이제 수신료를 이루고 받지만 이 기타 사업의 매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시면 중앙에 있는 방송사들은 광고 외에 어떤 사업들이 1.3%일 때 반해서 지역방송 13%가 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지역방송들이 이제 정상적인 광고 판매나 광고 배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매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도 하고요. 저희 MBC 같은 경우는 이서 쪽에 이제 송신소가 크게 있는데 그 송신소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본의 민방 같은 경우는 양식업 같은 것도 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 남해안 쪽에 있는 지역 방송, 우리 한국의 지역 방송 쪽에서도 그 양식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전복 양식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을 다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저는 이제 이 수익을 다변화하는 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뚜렷하면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우수한 인력을 저는 지금 방송사의 회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높다 낮다라고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으려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지속시키고 그리고 콘텐츠 생산에 붙들어내려면 사실은 임금 결정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멸종페이로 일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방송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비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콘텐츠를 광고만 가지고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 미디어 환경 변화의 가속화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역 지상파 방송 존폐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를 감시 견제하는 언론, 특히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정재영 기자.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랩법 제정으로 종편이 등장하면서 지상파 3사의 광고 매출은 불과 5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서울과 나눠야 하는 지역 지상파는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매출 감소는 인력 감축과 제작비 축소로 이어졌고 질 좋은 콘텐츠 제작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언론 정책에서는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언론조차 매우 불균형스럽고 그리고 지역의 언론 또 여러 민족은 나락이 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지역방송 정치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통위와 운영방송이사회에 지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방송 정책을 정하는 법으로서 특히 방통위가
일정한 관장사이 될 수 있는 방문진이라든가 저희 신앙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저 진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특히 이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성이 더 대표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설비 투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더불어 무리한 UHD 전환이 재벌들 배만 굴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송사들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에서 사업자협도 우려되기도 하고요. 지역 방송사는 시설 투자에 돈도 못 내고 객관적으로 이 사람 시기조정 등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고 프로그램에만 투자를 하도록 그게 유도하고 통신 장비나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고. 유명무실한 지역방송 발전 위해 이상을 높이고 신문처럼 지역방송을 위한 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까지 이번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사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여부가 현 정부의 지방분권 구현이라는 국정기조 실현 의지를 살펴볼 계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역 방송은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지역 MBC의 경쟁력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명호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정가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방송사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장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으로 어긋난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구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MBC 본사와 지역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정주대단 조명합니다. 제가 방송사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 정도 얘기는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살림이 조금 빠듯하긴 하다. 그렇지만 저 살림이 빠듯하다는 것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그 핑계를 다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현실은 저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저런 객관적 현실을 알고 계신다면 이제 뭐 회초리를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초리 조금 상하는 때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어쨌든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갖고 있는 언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소통을 잘해야 되고 또 시청자나 독자들하고 관계 설정이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해야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자나 PD나 이런 분들하고 시청자 독자의 관계를 설정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잖아요. 기자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취재해주지. 한번 다뤄주지 뭐. 데스크가 이제 취재기자한테 얘기할 때, 야 그거 한번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동영상 2개에서 지역방송, 지역 MBC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방송국에 대고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지상파라고 하는 공공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상파이기 때문에 그 매체가 차단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충족하려면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공공성 있는 역할을 지역방송이 하고 있느냐,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엄격하게 사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종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주장할 때는 쏙 빼고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공재로서의 지역 방송, 지역 언론, 저 신문도 마찬가지다 사실은.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취재 비용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이유도 언론이라고 하는 큰 영역이 어쨌든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헌법에도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만 해도 지역방송은 재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사실은 한 10년 전만 해도 15년 정도 전만 해도 지역방송에서 재원적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근데 현실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관심이 있는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상파 방송은 이미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해요. 사양산업이다. 저희 회사도 지금 9월달에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6명 뽑아가지고 지금 수습 돌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암담할 것 같긴 한데 산업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 포지셔닝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상파 방송이 사양산업에 들어간 건 맞습니다. 사양산업은 맞는데 과연 MBC가 그러면 아니면 KBS가 SBS가 사양산업의 어떤 타겟팅이 돼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서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바구니 안에서 지금 계속 경쟁을 하는 겁니다. 수요를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이고 재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양산업 안에서도 사양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업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양산업 안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이제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역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보시잖아요, 사실은. 안 보시잖아요. 시청자들이 안 보는데 MBC 뉴스를 시청자들이 안 보는데 MBC 기자가 가서 뭐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뭘 내보낼 때 그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흔히 말해서 겁을 먹겠습니까? 안 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누구랑 얘기할 때는 꼭 좀 MBC 봐가면서 좀 욕 좀 하셨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욕을 해달라. 어제 나간 뉴스 중에 이런 게 잘못됐더라. 발전이 잘못됐더라. 아니 인터뷰를 왜 저런 사람을 쓰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MBC는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 안 하고 죽은 권력만 취재해. 이렇게 하세요. 요새 하도 이명박 박근혜 때 얘기를 많이 보도를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울 쪽 친구들은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아직도 판기 무궁무진하다. 확정된 부정과 비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를 더 파야 된다. 안 그러면 그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계속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정권 바뀌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MBC, KBS 파업하고 그러면서 사장 바뀌고 시스템 약간 바뀌어가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8년 동안 못했던 거 한 번에 다 지금 해야 되니까 사실은 시간도 모자라고
아시다시피 MBC 같은 경우는 지난 8년 동안 양질의 인력들이 싹 현장에서 배제되면서 취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지금 취재하는 기자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인력도 없는 데다가 왜 인력이 없냐면 MBC 전체의 구성원이 줄어든 건 아닌데 취재를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때 이렇게 좋지 않은 통로, 함량이 미달된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가지고 양질의 양질의 인력들을 갖다 대체하면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다시 이제 찾아와서 보니 지금 남아있는 인력 가지고는 이게 소위 말하면 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집중하는 쪽이 생기는 거고요. 또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그만큼 바꿨고 우리가 응원해주고 지원해줬으면 이제 뭔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라고 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 또 아시다시피 이건 여담입니다만 작년 파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 MBC에서 몰아냈던 적폐 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박문진의 자한당 추천 인사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성호 사장 잡들이 하는 거죠. 이제 코드 맞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 또 그런 것을 견뎌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과정인 거고 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리포트에 민주당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나왔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지역방송 또 언론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은 정의당 출신 추혜선 의원이었습니다. 사실은 추혜선 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죠. 역할을 많이 하시고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고 근데 작년 국감때 뉴스가 아니고 올해 국감때 뉴스를 풀다 보니 정의당 의원이 여기 등장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아무리 여건이 나빠지고 있고 또 힘들다고 해도 지금 사실은 지역 언론이 저는 천착해야 될 부분은 탐사 보도인데 지금 언론사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가장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데가 탐사 보도거든요. 뉴스도 그렇고 PD들도 그렇고 다른 어떤 보도 제작물에 있어서도 탐사 보도 유형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탐사 보도를 하려면 데이터 저널리즘과 전문 기자 육성,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수, 요 3박자가 맞춰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투자거든요. 언론사는 기자나 PD들한테 투자를 해서 저런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런 방식의 취재가 가능하도록 옆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없는 살림이지만 할 수 있거든요. 저런 쪽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배분하면 됩니다. 어차피 적자인데 저기다 돈 써서 적자 나는 게 낫죠. 다른 쪽에 써가지고 적자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계속 살려서 저런 탐사보도를 통한 콘텐츠들이 자주 등장을 하면 결국 지역방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자들,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는 서울 쪽 시청자와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눈높이가 이미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일상적으로 사실 MBC에서 나오는 리포트 1분 20초나 1분 40초 정도 되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콘텐츠의 질과 어떤 취재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족스럽다. 굉장히 이렇게 전달력이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탈피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좋은 콘텐츠를 현재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요구하는 포맷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열악한데 저도 작년부터 노조위원장 하면서 회사하고 협상할 때 연수 비용을 원래 단위로 보면 예산의 일정 비율을 그 구성원들의 연수 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요 사실 요구해도. 근데 저런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교육의 효과를 제작 현장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맞아 떨어져야 결국 콘텐츠의 질이 좋아지고 또 시청자들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형성이 안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언론과 독자나 시청자들이 느끼는 괴리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지역 현안이라는 게 뭐냐? 근데 저거 누가 만드는 거냐 도대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대체 단체장이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일반 시민 지역 주민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거냐? 근데 어느 순간에 지역 현안이라고 해서 딱 나오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가 지역 현안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표본을 설정해가지고 설문을 해서 이렇게 도출하는 방식 이런 것이 필요한 거냐? 할 수 있으면 해봐야죠,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요새 저런 설문 분석 기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예측 적중력이 높습니까? 그럼 해볼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흔한 소위 말해서 신문 같은 경우는 일부 신문에서는 독자위원회, 방송국이 시청자위원회와 좀 다르게 인원이 훨씬 확대된 분야별 독자위원회도 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정책과 관련된 또 보도 편집과 관련된 그런 이 밖에 인력들을 방송사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중간 다리가 필요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안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지역 현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과연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드리면 새만금이 과연 20년째 우리의 현안이어야 되는지 이것도 조금 그래요 사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지 않거든요. 언론과 지역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고민했던 건 그겁니다. 지역이 요구하고 지역이 바라는 것은 항상 선인가? 그리고 그것은 항상 공익적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 언론이 거의 무비판적으로 그걸 수용하고 나팔수라는 표현은 조금 저속한 표현이라 좀 그렇지만 그걸 대변하는 이런 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지 저는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국익에 반하는 보도를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사가 망해야 되는 언론사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실을 얘기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일을 했다면 언론사는 그걸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언론사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관점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주나 전라북도의 이익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그냥 악다구니를 써가지고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나 지역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어조로 잘잘못을 따져보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합리성이 있는지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요구들이 자원의 배분이나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는 이 지역의 큰 카테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19단 유치, 프로야구 19단 유치 있었잖아요. 과거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9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가 19단을 유치함으로써 그것이 지역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또 뭐 전라북도의 행정력이나 정치력이나 이런 것을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어떤 수준 뭐 이런 걸 다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9단 유치 뭐 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 만들어지고 할 때 제 기억에는 돈에 있는 모든 언론사 사장님들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뭐 19단 유치는 그냥 소위 말하는 당위인 거죠, 당위.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모든 지역에 다 야구단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사실은. 축구단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저는 그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역에서 단체장이나 정치권들이 아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뭐 다른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방선거 얘기를 할 때 가장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제 공정하게 보유하고 있느냐. 특히 소수정당 입장에서 또 정치 신문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물론 얼마 전에 끝난 지방선거에서도 사실은 도지사나 뭐 단체장 정도만 보도가 되는 거고 정책 비교나 이런 게 되는 거고 나머지 광역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짧아서 안 된다. 신문은 그래도 소개라도 하죠, 이렇게 쭉. 정책은 없고 소개만 합니다, 그냥 이제. 근데 이 언론 보도에 있어서 항상 선거 때마다 시비가 되는 게 공정성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상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의 기준은 자신한테 유리하면 공정한 겁니다. 근데 불리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트집을 잡고 보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계적 분할을 하는 거죠. 시간 배분. 후보자가 4명이다. 그러면은 25초씩 딱딱 끊어서 주고 화면 구성할 때도 똑같이 해줍니다. 뭐 이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정책적으로 눈에 띄고 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부각시키는 데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권자들한테 전달되는 제대로 전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선거구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역방송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 시기 지나면 되는 거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정책 선거 하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정책 선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책 선거를 하자고 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저 정책이 실현 가능한 거야? 이걸 따져요. 예를 들면 이것이 굉장히 학문적이고 또 예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재원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거야? 네가 시장됐을 때, 당신이 시장됐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정책 실현성, 정책 선거나 정책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요. 저 사람이 당선될 수 있어 없어. 아무리 예산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당선 안 되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책은 사실은. 막판에 가면 이렇게 결정합니다. 언론에서 취재할 때도.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면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실현 가능하고 그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유권자들한테 호소가 돼야 되고 언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자기 검열을 하거든요.
이 진행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지역방송의 실질적인 주인을 누구로 설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가? 그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분명히 방송사는 주인은 있어요. 주식회사 구조니까. MBC나 이제 민방은 분명히 있죠. 근데 시청자들이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소유지분상의 주인이 아니고 시청자들이 과연 주인 대접을 받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문의하고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의 자유로 그냥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 아까 지역 언론이 없으면 지역 주민은 어떤 수단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장호석 교수의 이야기가 왜곡돼가지고 결국은 언론인들한테만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타자화되는 거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을 그 나라의 국민들이 결정하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의 수준, 지역방송의 수준은 전 시청자들이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고지식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계속 언론에 대해서 시비를 거셔야 됩니다. 그 시비를 어떻게 거냐? 저는 보도에 대해서 실명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봐요. MBC 뉴스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MBC 뉴스의 구차원이가 어저께 보도한 뉴스가 말이 안 되는 뉴스야. 팩트가 틀렸잖아. 아니면 관점이 틀렸잖아.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송사에 전화 오셔야 돼요. 보도국에 전화 오셔가지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도를 한다거나 아주 관성적이고 관행적인 보도가 반복되고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질타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야 안에서 싸우는 기자들도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도국장이 그런 전화를 받잖아요. 사장이 받잖아요. 그럼 찔끔하거든요. 홍길동이가 말한 게 맞네, 그러면. 밖에서 그 뉴스 내보냈더니 비판이 내가 이런 식으로 쓰라고 했는데 이런 아이템 취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의를 받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반성을 하고 뭔가 시도를 하고 어린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해가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결국 뉴스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원연이라고 하는 이쪽의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의뢰인 그냥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의뢰인. 성명 한번 나오는 거고 어쩌다 한번 기자회견만 하는 거고 그거 역시 전달이 누가 하냐면은 신문과 방송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비판하는 것을 내보내지 않거든요. 전달을 못 받는 거예요, 사실은 시청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단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단체를 응원해야죠. 대신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와 함께 여러분들께서 계속 MBC 전화번호 알아야 되고 KBS 전화번호 방송사들 전화번호 하나 정도 빨리 아셔서 문제 있으면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하셔야 견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언론 개혁한다는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노조에서도 언론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거 내부 비판 통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MBC, KBS 파업할 때도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도 지역방송으로서 지난 파업 기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파업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들 다가가겠다라는 약속도 했고 주장도 있죠. 그렇지만 과연 그게 지켜지고 있느냐 그럼 따지셔야죠. 왜 안 지키냐고, 왜 못하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 시기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안에서 싸우는 사람도 여러분들 뺑 믿고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거고 또 안에서 싸운다는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도 힘내서 저 그럼 응원해줘야지 하면서 또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콜라보가 일어나야
이게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거,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자리 잡고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단박에 바뀌기 되게 힘들거든요. 사적 소유구에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살인 유출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훨씬 더 공공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시망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감시를 자주 들어야만 무뎌졌던 감수성이 깨어나서 시청자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방송으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